안녕하세요. 넓고 얕은 지식을 전하는 홀스형입니다.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5.18의 학살자 전두환 이야기입니다. 요즘 전두환이 뉴스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병에 걸려서 얼마 못 산다는 얘기도 있고요. 뉴스에 나오는 사진을 보면 몰골이 아주 이상해지기는 했더군요. 자, 지금부터 전두환은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979년 10월 26일 저녁 7시 중앙정보부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가 김재규의 총에 맞아 사망합니다. 여대생들을 불러다가 시바스리갈 마시길 좋아했다는 이야기는 유명하죠. 아무튼 김재규의 손에 박정희가 사망하자 나라가 비상이 걸립니다. 이때 등장한 사람이 전두환이에요. 이 당시 막강한 권력을 자랑하는 기관이 세 곳이 있었습니다. 김재규의 중앙정보부, 차지철의 대통령 경호실, 그리고 전두환의 육군보안사령부였습니다. 그런데 김재규는 박정희를 죽인 당사자이고 차지철은 궁정동에서 김재규에 의해 죽었습니다. 강력한 권력을 가진 곳에 대장 2명이 공석이 된 상태에 전두환의 육군보안사만 살아남은 거죠. 3대 정보기관 중 육군보안사만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상태. 박정희의 사망 이후 계엄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수사의 전권을 육군보안사가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전두환이 쿠데타의 욕망을 일으킨 중요한 환경적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시국이 혼란하고 정보기관 2곳이 무력화되었다고 해서 전두환이 전국을 주도할 수 있었느냐? 그럴 수는 없었겠죠. 보안사령관이 엄청 높은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죠. 군에는 전두환보다 높은 사람들이 훨씬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전두환이 과감하게 쿠데타까지 끌고 갈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회. 전두환은 육사 11기들을 모아서 하나회라는 사조직을 만듭니다. 여기에는 노태우도 있었죠. 육사 11기생들은 엘리트 의식이 강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동안 육군사관학교는 6개월만 군사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1기생부터 4년 동안 정규 군사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사 11기생들은 우리가 진짜 육군장교다라는 엘리트 의식이 생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회는 경상도 출신들로 구성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엘리트 의식에 지역적 유대감이 더해져 굉장히 끈끈한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박정희의 5.16 군사 쿠데타 당시 육사 총동창회를 이끌던 청주회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여기가 박정희를 탐탁치 않아 했던 거죠. 박정희는 이 청주회를 견제할 군내 세력이 필요했죠. 이때 등장한 것이 전두환의 하나회. 전두환은 박정희의 쿠데타를 지지하면서 권력에 붙었습니다. 박정희는 청주회를 서서히 없애버리고 하나회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본인이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으니 군내의 반대 세력은 늘 불안 요소였겠죠. 이 불안함을 해소해준 인물이 전두환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전두환과 하나회는 정치군인으로 엄청나게 힘을 키우게 됩니다. 박정희 피살 사건의 수사가 전두환의 지휘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계엄사령관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필두로 한 진짜 군인들은 군사 정권을 끝내고 민정으로 이양을 지지합니다. 그러면서 이참에 하나회를 제거하고 하나회 출신 정치군인들을 숙청할 계획을 세웁니다. 군내 인사권이 있었던 정승화 참모총장은 하나회 출신 군인들을 군 중심에서 몰아내는 인사계획을 세웁니다. 대표적으로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동해지구 방위사령관으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전두환을 먼저 치고 나머지 하나회 정치군인들을 주요 보직에서 배제시키는 인사를 단행해서 하나회를 정리하고 정권을 민정으로 이양시킬 준비를 합니다. 정승화 참모총장을 필두로 한 진짜 군인 세력들은 극비리의 인사 개편안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하나회의 세력은 이미 너무 커져버린 상태. 실제 이 당시 누가 하나회 소속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극비리에 준비한다고 했으나 이 소식은 하나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회 군인들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줄을 잘못 썼는 것 아니야? 괜히 하나회에 붙었다가 승진도 못하고 불이익만 받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집니다. 이런 상황은 생존의 위험을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고 이 위기감은 쿠데타를 일으키는 도화선이 됩니다. 이렇게 주구나 저렇게 주구나 마찬가지다. 하나회는 정승화 참모총장을 제거하기로 합니다. 정승화를 살려두면 우리가 죽는다. 정승화를 제거하자. 군대 내에서 있을 수 없는 하극상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회는 작전을 세웁니다. 암호명 생일집 잔치.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과 노태우를 중심으로 한 하나회 장교들은 계엄령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부대를 이탈합니다. 생일집 잔치라는 암호명에 따라 제30경비단 단장실로 집결하고 정승화 참모총장을 제거하기 위한 작전에 돌입합니다. 정승화 참모총장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했겠죠. 아무리 자기들이 군 내에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명분 없는 하극상으로 권력을 가지는 것은 국민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 뻔했기 때문이죠. 박정희 피살 사건 수사를 담당하고 있었던 합동수사부 본부장이었던 전두환은 정승화 참모총장이 김재규와 연관이 있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는 30경비사단을 정승화 총장이 있는 공관으로 출동시킵니다. 일단 정승화의 몸은 묶어놓은 상황. 그래도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두환은 최규하 대통령을 찾아갑니다.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했던 거죠. 최규하 대통령은 이걸 재가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국방부 장관과 상의 없이 재가할 수 없다면서 거절합니다. 전두환은 다급해집니다. 시간이 자꾸 지체되고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진짜 군인들은 전두환의 하나회가 쿠데타를 일으키려 한다는 것을 파악하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장태환 수도경비사령관, 정병주 특전사령관 등이 이 쿠데타를 막기 위해 움직입니다. 성우 김기현님 아시죠? 장포스라고 알려져 있는 그 장면. 야, 이 반란그놈의 새끼야! 니네 그 꼼짝하겠어? 내가 지금 전차를 몰고 와서 니놈들을 머리통을 다 날아버리겠어! 그분이 장태환 수도경비사령관이에요. 전두환은 장태환 수경사령관, 정병주 특전사령관 등 하나회 소속이 아닌 장교들을 만찬에 초대합니다. 이건 자신의 쿠데타가 방해될 사람들의 발을 묶기 위함이었죠. 이들이 없는 틈을 타 총장 공간에서는 총격전이 벌어집니다. 전두환에게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된 장군들은 부대로 황급히 복귀를 합니다. 이때 하나회 반란군을 따르던 부대들도 서울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정말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전두환은 더 과감해집니다. 시간을 지체하게 되면 자신의 하극상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 그러면 자신은 물론 하나회의 미래는 불보듯 뻔한 상황. 박희도 준장의 제1공수여단을 투입시켜서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점거합니다. 최세창 준장의 제3공수여단을 무장을 시켜서 특전사령관실에 난입, 김호랑 비서실장을 사살하고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체포, 연행합니다. 이제 남은 건 수도경비사령관 장태환뿐. 장태환 사령관은 어떻게든 전두환의 쿠데타를 막아보려고 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수경사의 핵심 부대인 30경비단과 30산경비단이 하나회 반란군의 손에 들어가 있는 상태. 수경사 장교 450명 중 390여 명이 반란군에 가담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장태환은 자신의 직할부대인 수경사 헌병대에 체포됩니다. 이제 전두환은 자신의 쿠데타를 방해할 만한 세력을 모두 제압했고 군의 공식 지휘체계를 장악하는 데 성공합니다. 바로 국방부 장관을 확보하고 정승화 참모총장을 공식적으로 체포합니다. 정통 군인 세력의 대장급들을 모두 제거한 전두환은 두려울 게 없게 됩니다. 이것이 12.12 사태라고 부르는 하극상의 내용입니다. 군을 장악한 전두환은 대한민국 전체를 먹어야 했습니다. 쿠데타는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어야 완성이 되는 것이죠. 전두환이 정권을 가지려고 한다는 소문이 전국에 돌기 시작합니다. 박정희 시절을 통해 군사 독재를 지긋지긋하게 겪었던 대한민국 국민들은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전국 곳곳에서 신군부 퇴진과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전두환은 1980년 4월 14일에 중앙정보부장 서리에 앉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앙정보부, 보안사령부 두 개 정보기관을 장악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누가 봐도 쿠데타를 일으키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1980년 5월 14일 계엄령 철폐를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계엄령인 상황에서 격렬한 시위라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하지만 그 당시 대학생들은 다시 군사 독재를 반복할 수 없다는 일념으로 싸웠습니다. 다음날 5월 15일 서울역 서울 27개 대학 10만여 명의 대학생들이 모입니다. 전두환은 이를 빌미로 병력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대학생들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물러나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다시 모일 수 없다. 지금 싸워야 한다는 사람들과 지금은 일반 국민들의 지지가 부족하니 유혈 사태는 피하자는 파가
갈립니다. 결국 10만 명의 대학생들은 싸우지 못하고 흩어지게 되는데 이걸 서울역 회군이라고 부릅니다. 이 당시 끝까지 저항하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도 광주 시민들에게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 싸웠으면 광주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 1980년 5월 17일 전두환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리고는 백지를 던져주고 서명을 받습니다. 쿠데타를 지지하라는 것이죠. 결국 전두환은 전군의 신군부 쿠데타 지지도 강제로 받아내게 됩니다. 전두환은 최규하 대통령을 찾아가서 압박을 합니다. 비상 국무회의를 열게 합니다. 그리고는 10분 만에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시킵니다. 이제 남은 건 전두환이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는 일뿐. 전국의 대학과 보안 목표에 계엄군을 배치합니다. 요주의 대학에는 특전부대들이 집중 배치됩니다. 군을 장악했으니 국내 정치 세력들도 제거해야 합니다. 김대중은 내란 음모 사건으로 체포됩니다. 이후에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김영삼은 가택연금을 시킵니다. 다음 날인 5월 18일 아침 광주에서 학생들의 민주화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리고는 계엄군의 발포로 사상자들이 발생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 군인들에 의해 희생되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5.18 광주 민주화 항쟁입니다. 전두환은 광주 항쟁을 북한의 소행이라고 둔갑시키고는 정권을 잡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전두환이 쿠데타를 성공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정리를 하다 보니 열이 뻗쳐서 참기가 힘들었네요. 그래도 제가 알기 쉽게 이야기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전두환의 만행에 대해서 알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두환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는데 저는 전두환이 빨리 죽지 않았으면 합니다. 최대한 고통받으면서 서서히 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에 이런 인간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겠죠.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채널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홀수영이었습니다.